당시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화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한국인 전문가들조차 그렇게 빨리 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보았는데요. 삼성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현재 전세계 OLED 시장 규모는 4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모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OLED 시장 규모는 해마다 평균 플러스 15.44%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금의 2배인 8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OLED 시장에서 중소형 사이즈는 삼성이 50% 이상을 독식하고 있고, TV,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대형 OLED 스크린은 LG가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불화수소를 일본 수출 규제 3개월 만에 실제로 OLED 생산 라인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삼성과 LG가 국산화에 성공한 불화수소의 순도가 담보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삼성과 LG라는 공룡 기업들을 놓친 일본은 믿을 수 없다, 상상 이상의 속도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불산 누출 사고의 악몽이 떠오른다 라며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실감이 안 나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이를 실감할 때쯤이면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의 소재들을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은 이례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 난 후라는 것이고, 전세계 기업 중 앞으로 신뢰도가 바닥이 난 일본과 거래할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적어도 리스크 관리 부서가 있는 회사라면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양 자원과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어 문제 해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대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 획득 경쟁은 물론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양 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해양 억제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하며 도발을 일으켰고, 아베 신조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센카쿠를 지킨다며 일본판 해병대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기도 했고, 여기에 경찰까지 전담부대를 창설하면서 군경이 합작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의 긴장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갈등을 더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극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 남대서양에는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영국의 해외 영토지만 지리상으로는 아르헨티나와 가장 가깝습니다.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쿡이 1775년 이곳을 발견하고 영국 영토로 선언했지만 19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영국인이지만 이 섬에 최초로 거주하던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양국의 분쟁 원인 역시 인근 해상에 매장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더욱이 남극이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두 나라는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가 국내 정치 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포클랜드를 침공하여 양국은 교전을 개시했습니다. 75일간의 전쟁 끝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전쟁은 종결됐지만 이후 30년여간 협상이 진행되다 결렬되는 과정이 반복하며 양국 간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영국의 영유권을 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2013년 3월 포클랜드 주민들을 상대로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투표를 시행했는데, 투표 결과 98.8%가 영국령으로 남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중국과 필리핀과의 스카버러섬 해상대치,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며 화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도도 한일 간 분쟁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그냥 우리 땅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도 영토 분쟁은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센카쿠가 대표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다 보니 중국은 군사력을 높여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듯이 최근 군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서던 10년 전,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도 질적이 아닌 양적 평가라고 물러섰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중국은 질적으로도 명실상부하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 군사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시라도 하듯 중국은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580개 무기를 자랑하듯 선보였고,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건 최초 공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둥펑 41입니다. 길이 16.5m, 직경 2.8m, 사거리 최대 15,000km여서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등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둥펑 41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핵탄두 보유수는 미국이 6,450발, 중국은 280발로 격차가 아직 큽니다. 그러나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공개한 지금 핵탄두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미 항모전단을 목표로 삼는 항공모 둥펑 17 초음속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미사일뿐 아니라 괌까지 비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 DR-8도 공개했습니다. 신형
중국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게 무인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미국령 괌까지 정찰할 수 있는 비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 사례처럼 언제든지 폭격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물론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중국 열병식 행진에 나선 드론 3개 중대는 DR-8 외에도 공격형 스텔스, 드론 리젠 등 4가지 서로 다른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베이징 항공에는 스텔기 전투기 젠20도 등장시키며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까지 눈치를 살피게 하며 군력 확충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BBC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현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16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최소 10%씩 상승한 수치입니다. 중국과 함께 세계 2위를 다투는 러시아는 약 3분의 1 수준인 631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 가운데 33%인 561달러는 무기 조달과 방어 연구 개발에 투자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엄브로와 르꼬크, 대상트 장사를 하고 있는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중국이 공표되지 않은 국방 예산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더 많은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BBC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여전히 중국의 무기들이 질적으로 뒤처지며 미국을 따라잡기엔 아직도 수십 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군사력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확충하는 것일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과시함과 동시에 동북아 주변국에도 대한 위협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은 타이완과 일본일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 열도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중국의 군사력 확충은 일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열병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전진을 막을 어떤 세력도 없다는 650자 분량의 연설을 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6회, 평화는 5회 언급됐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2번 인용된 문구를 다시 들어보면 평화 통일과 일국 양제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을 유지하고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중화민족의 단합을 저해야 하는 분열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힘을 과시한 셈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동아시아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둥펑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조준하고 있다며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시건방을 떨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혐일 현상은 당장 일본 관광업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가 잇따른 공경에 처한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이어 한국인 감소분을 보충하려 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위안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서둘러 지갑이 얇아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중저가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효과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위안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을 방문 중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씀씀이가 빈약해지면서 잇따른 악재에 처한 일본 관광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한 명당 여행 지출액은 전년 대비 0.6% 줄어든 15만 3,029엔, 약 111만 6,832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본 방문 관광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인의 경우 전년 대비 지출액이 2.4%나 감소했습니다. 매대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던 중국인 관광객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데에는 환율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쯔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은 위안화 환율이 10% 떨어질 경우 중국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9,000엔, 약 32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달 N 위안화 환율이 지난해 4월 대비 10%가량 떨어진 만큼 중국인의 일본 내소비 규모도 그만큼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미쯔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 관계자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해도 올해 중국 관광객 소비액은 2,430억엔, 2주 7,602억 원 규모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방일 중국인 수가 줄어들 경우 관광 수익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 관광업계는 지갑을 잘 열지 않게 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을 겨냥한 중저가 제품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세탄 백화점, 도쿄 신주쿠 본점은 고가품 위주에서 중저가품 위주로 상품 구색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급 시계 매장의 경우 과거에는 50만엔에서 수백만엔대의 고급 시계 판매가 주를 이뤘지만 5만엔대의 제품군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오사카 다이마루 백화점은 만화 잡지 판매 매장이나 포켓몬스터를 주제로 한 카페를 입점시켜 가격이 낮은 소소한 기념품을